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편파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축축 처지는 날씨죠? 그 뭐 힘이 안 나요. 두 분 다 힘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힘이 안 날씨 나신다고 때문인지는 잘 안 모르겠는데 난다고 네. 동의 좀 해주시고요. 동의 좀 해주세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어쩌죠? 저희 방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안 나서 사실 어제 밤에 이제 대우조선 협상이 밤새도록 진행된다 뭐 이런 뉴스를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희망찬 이제 협상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좀 처져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우조선은 협상 타결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타결 내용들 혹시 뭐 지금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조금 읊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임금 원상 회복. 30% 원상 회복이요. 네, 원상 회복이죠. 네. 그 불황기 때 30% 이상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호황기를 맞았으니 원상 회복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근데 그 요구는 이제 관철되지 않은 걸로 봐야지 되는 건데 네. 일단 4.5% 인상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30% 인상을 요구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노사 교섭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을 해서 10% 인상 안까지 후퇴했다가 네. 결국에는 회사 측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4.5% 안으로 이제 교섭이 타결이 된 것이고, 네. 마지막 쟁점이 이제 손해배상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네.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사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 부분도 이거를 면책할지 말지는 추후에 협의를 하자 정도로 이제 미뤄둔 거죠. 네. 그리고 뭐 처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좀 논의해 보자, 얘기해 보자 이런 정도로 남겼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합의안의 주체가 네. 이제 그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인 거죠. 네. 근데 하청업체는 사실상 조선업의 하청업체는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하거든요. 기성금, 그러니까 원청한테 도급비를 받아서 이들의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합의안에 원청인 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빠져 있어요. 아, 빠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선배 문제라든지 여전히 계속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은 이게 하청업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력사무소나 다름없는 그런 그쵸.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사실 그 업무에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원청 거거든요. 그 하청업체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청업체가 하는 거라고는 그 하청 노동자들을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이제 브로커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뭐 고용상의 이런저런 부담을 이제 덜기 위해 가지고 중간 한 명 그렇죠. 그 법인 하나 더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데려와서 쓴다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그 하청업체 사장들이 대우조선에서 일하다가 이제 퇴임한 아, 그러면 예, 뻔하네요 직원들. 정말.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업체를 꾸리는 사장들도 있지만 대부분 1, 2년 안에 폐업을 하고 뭐 갈아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폐업을 한다 1, 2년 안에. 네. 또 위장 폐업을 하고 또 새로 개업을 하고 그쵸.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뭐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랑 노사 교섭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나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 전에 파업 직전에 계속 노조가 파업을 하기 직전에 계속 그 교섭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하청업체에서는 우리는 그냥 기성금 받아가지고 도급비 받아서 너네한테 주는 것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었고, 원청인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약 형태가 우리는 너희의 사용자가 아닌데 우리가 왜 너희와 교섭을 하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노조 측에서는 30% 임금 인상이 아니고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그 전에 뭐 불황기가 찾아왔을 때 조선 불황이 잠시 찾아왔는데 그동안 한 30% 임금을 삭감을 했었다는 얘기 같네요. 네, 거의 뭐 하청노조 임금 수준이 4년
가까이 계속 깎이면서 250만 원 선 250만 그러니까 원. 시급 10,000원 정도로 음. 지금 10,000원도 일을- 안 되는 네, 거죠. 10,000원도 예. 안 되는 걸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고 사실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음. 뭐 주휴수당 받거나 뭐 야간으로 일하면 그 이상을 받는데 음. 그러니까 조선업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일을 하는데 시급이 그 정도라는 건 음. 굉장히 큰 문제인 음. 거고 음. 30% 인상을 지금 하더라도 2014년 임금 수준인 네. 거래요. 2014년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낮춰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음. 거죠. 예. 굉장히 소박한 네, 요구다라고 그쵸. 볼 수 있는 게 30% 원상 회복 플러스 뭐 최소 1년 단위로라도 계약을 하자. 1년 계약을 얘기하거나 일당공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당 지급 기준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수당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무슨 당연한 얘기 네, 같은데.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법정 퇴직금을 뭐 네. 요구한다던가 뭐 노조 활동가 뭐 단체 교섭권 인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들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50일 넘게 파업을 했다라는 게 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처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m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갇혀서 들고 있는 피켓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대로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 뭐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했던 요구가 겨우 뭐 그러면 원래대로 좀 다시 좀 돌려달라, 원래 받던 임금 좀 돌려달라, 그것도 한 7년 전 8년 전 그 수준의 임금은 달라, 그게 이제 귀족 노조라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했던 게 겨우 너무 소박한 그 요구 조건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조선업이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지금은 요즘은 또 조선업이 또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랑이 됐으면은 또 여유롭게 또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수천억의 그 지금 손실을 그 파업으로 인해서 수천억의 이제 손실을 입고 있다는데, 수천억이 입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은 제가 그렇죠. 제정신인 경영자라면 그냥 뭐 좀 올려주고 말겠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하루에 300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 파업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었고, 하루에 300억이면 사실 하루치만 가지고도 임금 인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고 뭐 떡도 돌리고 뭐 뭐한 걸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측 논리가 사실 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이고, 뭐 하랑이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불황이 한창 심할 때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 삭감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하는 게 뭐 매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뻗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러운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종류의 배를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 뭐 잠수함까지 만드는 뭐 종합적인 조선 회사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LNG선을 또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 틀어 잠그면서 이 가스를 옮기는 배들이 막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LNG선 이제 발주가 막 여기 빗발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거 뭐 앉아서 지갑 주었다라는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주가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아끼는 데는 뭐 그만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건 거잖아요. 호황기인데 왜 임금 인상이 어렵니? 네. 이 문제인데, 결국에 2014년부터 그 저가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만들어도 이득이 안 남은 거죠. 막 2+1으로 배를 판다던가. 배를 2+1으로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니까 여기서 이득을 내려면 결국 쥐어짤 건 인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정규직의 기술직들을 줄이고 이제 자연 퇴사하는 분을 그 부분을 하청 노동자로 채우고. 자기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딴 데서 네. 끌어온다. 그렇죠. 근데 이 하청 노동자도 이제 뭐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당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도 안 된다. 물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계속 일당공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재하청까지 해서 물량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2차 하청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더 확대하고 있다. 하청 1차 하청도 모자라서 2차 하청을 더 확대하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호황기라고 하지만 수주가 많다고 하지만 뭐 적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쥐어짜고 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 경영 실패가 원인이 된 거라고 네. 봐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회사 사정이 뭐 이러쿵저러쿵을 뭐 다 떠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시급이 10,000원도 안 된다라는 게 그쵸? 이제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전혀 뭔가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공업이라고 하면은 뭐 말장난 같아서 죄송합니다. 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일도 좀 중노동일 것 같은데 뭐 상당히 또 중노동으로 알고 있고 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을 뭐 높은 데서 매달려가지고 목숨 페인트 걸고 칠을 일해야 하거나, 된다라고 예.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급이 뭐 편의점보다 못할 수도 있다. 뭐 특히나 이제 제가 뭐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귀족 노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받아가는 월급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초반일 때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씨 귀족 노조가 아니 정규직 노조도 아닌데 뭐 아무 그때나 다 귀족 노조 붙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뭐 회사가 뭐 아직도 호황은 맞았지만 어렵다고 하는 데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하고 그리고 여기 사실상 이게 대우그룹이 분해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산업은행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산업은행에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 2000년도에 네, 2000년부터죠. 10월인가에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네. 현재 그 대우조선 지분 55.7%를 갖고 있고 최대 주주인데 어찌됐든 실질적인 지배력이 산은한테 있는 거거든요. 뭐 재무와 영업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산은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 네. 일단 이 경영 실패에 대해서는 산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이 뭐 임금 원상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데 오늘 합의안에는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고 네. 그 공권력 투입을 하려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대충 마무리하자라는 심보가 아니었나 싶고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유채한 부지회장이 되게 오랫동안 그 작은 0.3평 되는 곳에서 네. 이제 농성을 하다 보니 이제 그분의 건강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뭐 정작 이제 들어가야 될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합의문이 결국엔 완성이 되고 만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이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이제 그 부지회장이 이제 네. 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산업은행은 여기에 뭐 자기 이름도 이제 사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계속 이렇게 파업이 지속되면은 이게 대우조선은 이제 파산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겁박까지 하더라고. 이게 좀 양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말 것 같아요. 무책임한 거죠. 네. 자기들이 이제 경영 실패까지 해놓고 이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파산하고 손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못해. 여기 투입한 공적 자금이 얼마인데 자기들 이제 경영 실패가 수조 원 투입했는데 그거 다 회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뻥카를 치면서 이렇게 좀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쟁점들이 있죠. 지금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혹시 나온 소식이 있나요? 아까 말했잖아. 추후 합의한다고. 아 추합이요? 네 말하셨네요. 제가 오늘 좀 다운돼 있어서 나는 가차없이 구박한다. 제가 좀 다운돼 있는데 조금 더 다운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체포영장도 9명한테 예, 발부했다고 하네요. 네, 다운돼 있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손배 가압류 이 문제가 끝까지 이제 이제 합의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게 도출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추후 합의하겠다는 내용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랑 다름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고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또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뭐 파업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손배 가압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 뭐 거제잖아요. 여기 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이제 바로 근처라고 하긴 뭐하지만 근처에 있는 이제 다른 도시 창원에 있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배달로 열사 같은 분들도 이제 손배 가압류로 인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는데 그 옛날에 네. 옛날이 아니죠. 그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문제도 그 배임이었죠. 그거는 그 지금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이유가 배임 혐의였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그냥 지금 핑계 대는 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 배임으로 네. 고발당할 수 있다 이건데 뭐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고 거다. 보면 되는 네. 거고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상호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회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관례였어요. 네. 이렇게 뭐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주장하고 교섭 임금 협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노사 합의를 했는데 손배소를 제기한대. 그럼 그거는 노사 합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갈등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간 그 손배소를 철회했다고 해서 실제로 배임 혐의로 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던가 뭐 기소가 된다던가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네 이제 금융으로 노조 탄압하겠다라는 건 거죠.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보다 더 무서운 네.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 7천억이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예전에 학생 운동했을 때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장학금 회수를 학교에서 장학금 조치한 회수. 적이 있어요. 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은 없지만 그 생계곤란이랑 국가장학금 형태로 받는 장학금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토해내라는 거죠. 국가장학금 형태인데도 토해내라고 해요. 네, 그런 거 이제 토해내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안 토해내게끔 이제 소송해서 해가지고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개인한테는. 그리고 근데 다음 어떤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주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고 이 스트레스가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손배가압류 자체는 굉장히 큰 이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사측들이 이렇게 또 더럽게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가지고 괴롭히는 거는 참 유구한 전통인 것 같은. 특히나 이제 김창인 작가님이 다니셨던 그 학교는 또 두산재단. 아 그렇죠. 예, 저 배달오열사도 두산중공업 참 유구한 전통인 것 같다 그쪽에. 아니 그리고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소를 그 민형사상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것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사측에서. 근데 그 미래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배임 혐의까지 끌고 와서 배임 혐의는 약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옵션을 건 거기 때문에 어딘가 뭐 변호사 뭐 의견서 하나 가져왔을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좀 써줘 해가지고 너는 안 하면 그 배임은 걸려 뭐 이렇게 써왔겠지 분명히. 결국에는 파업을 계속 끌고 가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파업을 수밖에 끌고 가고 없을 것 같아요. 싶다고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네. 원래 초기에는 파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죠. 한동안 뭐 언급도 없었고 네, 뭐 언급도 거기 없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네. 관심 없었어요. 약간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저 우파 쪽은 뭐 경제신문 몇 군데 이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그 노사 문제는 자율적으로 노사 자율 처리해야 한다. 자율처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노사 자율이라더니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손배소를 다시 제기하겠다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을 기다렸던 것인지 아니면 노조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아니면 보여주겠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 지지율 난국의 이 국면을 네.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을 아. 때리듯이 노조를 때린다라는 기조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지만 이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건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향후 임기 동안 이제 노동자들과 협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실망한 것은 그래도 이제 기존 보수의 정통 라인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합리적 보수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뭐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시장주의로만 접근을 해봐도 이 조선업에서 지금 인력난이래요. 9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부족해서 못 뽑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서 못 뽑으면 이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임금을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수요 공급 이 노선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시장 논리에 따르지 않네요. 그렇죠. 시장 논리를 안 따르고 있는 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이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 그러면 거기다가 경영진에다가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또 믿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저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어찌 됐던 간에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법치에 대해서 많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라는 발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법치주의에 대한 그 이중잣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봤어요. 그들만의 법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 하청지회가 설립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단체 교섭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원청이어도 하청 노동자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갖고 있다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그렇게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정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국제 노동 기구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원청은 그만두고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네. 하청 노동자들이 5년 동안 단체 교섭조차 못한 상황에서 벌인 이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인이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치에 대한 굉장히 이중잣대이고 이것도 뭐 내로남불이라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정과 상식, 법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이번에 모두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용차 네, 사태라든지 상용차. 용산 참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을 일종의 협박조로 계속 언급했던 것도 상당히 문제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했던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말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가 그 좀 다 감옥 갔죠 뭐. 감옥 갔는데 벌써 나와 있거나. 그래서 오늘 풀어준다고 했잖아. 감옥 간 MB 네, 사면에 이미 대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미 나와 가석방 되어 있고 지금 사면은 아니니까요. 사면해 네. 준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말로를 보라는 얘기가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뭐 요즘 상황에 봐서는 그걸 맞게끔 만드는 일을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누가 같은데. 정의봉 들고 안 가나? 네. 네.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면 이제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인가요, 지부인가요? 여기가 지회요. 이제 금속노조 탈퇴 투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결론이 났나요? 정규직인 거죠? 네, 정규직 노조가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이번 합총 노동자 파업에 금속 노조가 굉장히 세게 결합해서 열성을 하고 열심히 투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속 노조 산하의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 지회가 네. 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뭐 포함하여 대자보를 붙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네. 뭐 맞불 집회 같은 것도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참겠다. 이제 금속노조를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예, 이게 경영난 때 우리 잘리면은 이제 어찌됐든 금속노조 결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겠죠. 예. 또 경영난 또 멀리 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탈퇴 요건이 투표 요건이 좀 세다면서요. 3분의 2 투표?
과반 투표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되던가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부결됐다고 하네요. 분열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잘 된 것 같고요. 아예 이렇게 투표를 붙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니 대자보를 붙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아니 또 같이 싸우면은 좀 더 빠르게 끝나고 좀 더 빠르게 현장을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여기 맞불 집회 갔었던 노동자 인터뷰 같은 것도 봤던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억지로 간 거다 이런 억지로 인터뷰도 갔어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럼- 연장 수당을 줬다라는 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측에서 동원을 한 거네요, 사실상. 뭐 그런 측면이 없진 않겠죠. 네. 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정규직 노조가 이제 금속노조 탈퇴하겠다 아니면 또 맞불 집회한다 뭐 이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갈등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비슷한 광경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저 인천공항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봐야 될까요? 동원됐다고 하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아니 어찌됐든 간 그런 요구를 한 정규직들이 있었던 거고 분명히 정규직 기득권의 횡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자보 내용 같은 걸 보면 임금 30% 인상이 말이 되니? 너네 노조 너네 지회에서 노동 지회 임원들 그 기득권 찾기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30% 회복이 말이 되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상이 말이 되니?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깎은 거 다시 좀 내놔라라는 건데 예전에 받던 만큼만 달라. 네, 그게 마치 굉장히 되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요구인 것처럼 그런 식의 내용을 대자보에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이런 식이면은 나중에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고 정당한 투쟁을 한다고 해도 여론이 그들 곁에 이제 서지 않겠죠. 예. 근데 뭐 의미 있다고 평가해야 될 거는 하청 노동자 투쟁에 금속노조가 뭐 최대한 그쵸. 결합했고 시민사회나 사회운동도 네. 이번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희망버스도 그렇고 적극적인 결합으로 투쟁을 함께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네.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으니까 음. 대다수 이제 노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고 일하고 어떻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려냈다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처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네. 최저시급 얼마인지만 이야기하면은 예. 그럼 파업해야지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막 그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 청년들도 만약에 저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누가 저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싶겠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여론은 뭐 어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시민사회와 금속노조 뭐 등등이 모두 결합해서 힘을 보탠 성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말에 희망버스가 내려가기로 하는 예정이 있었고 정의당은 이제 현장에 천막 당사 설치한 했죠? 거죠. 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철수하는 건가요? 해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속전속결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네요. 굉장히 정치적이신데요. 뭐 정치인이세요? 제가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뭐 저는 예전엔 또 희망버스도 타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권력 투입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막 당사를 치고 이제 총력을 집중하려고 했던 거죠. 뭐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당도 민주당도 다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공권력 투입이나 이제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돼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뭐 완전히 끝맛이 개운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불씨는 아쉬움. 남아 있다.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스타일을 보니까 이제 뭐 대우조선 이 건이 하청 노동자 건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충분히 이제 노동 관련된 뭐 큰 파업이나 투쟁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속된 말로 약간 나대면 그러니까
굉장히 관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명박이 때랑 비슷하게 그냥 할래, 막 네. 약간 뭐 그쪽 다 명박이 때 일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런 식이면 오늘 갤럽에서 부정평가율이 60%가 나왔던데 이런 식이면은 이제 지지율 20%도 30% 네, 지키기도 어렵다. 30% 초반까지 내려간 거 제가 봤거든요. 32%가 오늘 나왔고 네. 지난주와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일단 이미 대통령 됐다고 뭐 지지율 영향 안 하는 건지 배째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은 박근혜가 아니잖아. 박근혜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했는데. 네. 예. 근데 본인은 그게 정치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어렵지 그리고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의 이 지지율에 대한 대처도 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김건희 숨기기예요. 지금 김건희가 사라졌다면서. 맞아요. 김건희 안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숨기면은 다 모든 문제가 김건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네. 맞아요. 네, 대우조선 관련 뭐 어떤 거 봐야 되죠? 아니 보라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네. 한 거야. 나 혼자 하신 거 저도 할게요. 네, 대우조선 관련해서 더 짚어야 될 내용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으면 저희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